우리 지혁이 맞지? 엄마 아들 맞지? 손에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지수는 느끼지 못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남자만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제 엄마예요? 28년이었습니다. 3살에 떠난 아들을 28년 동안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 들고 울었습니다. 밥은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엄마가 보고 싶진 않은지. 그 물음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난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훌쩍 커버린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수천억 원대 투자 회사의 회장이 되어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비서로 3개월째 일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쌍둥이 여동생 미소였어요. 둘은 서로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한 명은 재벌가의 후계자로, 한 명은 시장통 국밥집 딸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어떻게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걸까요? 그리고 28년 동안 이 가족을 갈라놓은 거짓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들 앞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나타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살 법대생 지수에게 그날의 과외 제안은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은 지수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 손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겨우겨우 자랐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온 뒤로는 오로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낮에는 강의실에서 법전을 붙들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죠. 잠은 늘 부족했고 밥은 대충 때우기 일쑤였지만 언젠가 반드시 검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꿈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 지수에게 교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재벌가 아들의 과외를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보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대학생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금액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문제아라는 것, 그리고 이미 수십 명의 과외 선생이 손을 들고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등록금도 막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수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만수그룹 회장 저택의 문을 처음 두드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교복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시큰둥한 표정의 소년이었습니다. 고3 강현우 19살. 만수그룹 강만수 회장의 하나뿐인 손자였죠. 현우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과외 선생이요? 내기할까요?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지. 지수는 그 도발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마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버티고 말고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우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여태껏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앞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도 모두가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재벌가 후계자라는 이유로요. 첫 수업은 엉망이었습니다. 현우는 일부러 창밖만 바라보고 책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지수가 설명을 시작하면 하품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우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돈만 받고 대충 하면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건방진 말투는 그대로였지만 수업 시간에 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가끔은 질문도 했어요. 지수가 법학 이야기를 할 때면 유난히 눈을 반짝였죠. 누나는 왜 법을 공부해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수라는 호칭 대신 어느새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힘없고 돈 없다는 이유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서요. 현우는 한참을 말없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어 보였어요. 나도 법대 갈까요? 갑자기요? 그냥 누나처럼 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지수는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고 어느덧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현우는 정말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새벽까지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는 몇 번이고 다시 보았어요. 지수도 매일같이 현우의 곁을 지키며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수능 전날 밤이었습니다. 누나, 내가 만약 합격하면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현우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인데요? 합격하면 말해줄게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무슨 대단한 소원이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겨울 합격 발표일. 현우는 한국대학교 법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크게 기뻐하며 지수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런 건 관심도 없다는 듯 곧장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약속 기억하죠? 뭔데요, 그 소원이?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성인 되면 저랑 사귈래요? 지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이겠지 하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현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누나가 좋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릴게요. 성인이 되면 그때 당당하게 다시 말할게요.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안 되는 감정이라고, 학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어느새 현우라는 존재가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우가 20살이 되던 해봄, 그는 약속대로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누나, 아니 지수야. 나랑 사귀자.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 벤치에서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고 캠퍼스 구석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어요. 지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현우는 곁에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상태에서 그것도 재벌가 후계자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하지만 현우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내가 우리 아이들 반드시 지킬게. 현우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눈을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당장 현우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부모도 없는 천한 것이랑 어울려? 내가 누군지 알아? 만수그룹의 후계자야.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지수랑 결혼할 겁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강만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곧이어 차갑게 내뱉었죠. 책임? 내가 뭘 안다고 책임을 져. 그 여자와 그 뱃속의 것은 내가 처리하마. 할아버지. 현우가 소리쳤지만 강만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현우의 삶은 완전히 통제당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경호원들이 24시간 현우를 감시했습니다. 지수에게 연락하려고 몰래 빠져나가려 할 때마다 번번이 붙잡혔죠. 강만수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우가 다니던 대학교에 전화 한 통을 넣자 강제 휴학 처리가 되었고 현우 명의의 모든 카드와 계좌가 동결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그 친구의 부모 회사에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현우를 도우려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지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그까짓 것 때문에 만수그룹을 망치게 놔둘 것 같으냐? 강만수는 냉정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유학 서류였어요. 내가 순순히 떠나면 그 여자는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계속 버티면 그 여자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주마. 내 힘이면 그 정도는 일도 아니야.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강만수 회장은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현우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까지 경호원 4명이 동행했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감시는 계속되었어요. 현우는 갇힌 새처럼 발버둥 쳤지만 할아버지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현우가 사라진 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현우의 집에 찾아가 봤지만 문전박대당했고 학교에 가도 휴학 처리되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지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힘과 맞서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지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편의점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멀찌감치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하루 종일 세워져 있기도 했죠. 노골적인 감시이자 협박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수의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강만수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고요. 어느 새벽 지수는 짐을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법대생 시절 아끼던 전공 서적 몇 권, 얼마 안 되는 현금, 그리고 뱃속의 쌍둥이.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을 빠져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지수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시장통 단칸방에 보증금 50만 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검사의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책은 처음으로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야 했어요. 지수는 만삭의 몸으로 시장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눈 내리는 새벽에 지수는 홀로 남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보건소의 차가운 분만실에서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냈어요. 아들 지혁, 딸 미소. 갓난아기 둘을 품에 안고 지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들인데 그 아버지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강만수의 손길이 이 작은 시장통까지 뻗어온다는 사실을 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 지수의 고단한 삶에도 작은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장통 단칸방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공간을 환하게 채워주었어요. 지혁이는 엄마를 꼭 빼닮아 눈이 까맣고 영리했고 미소는 이름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는 아이였습니다. 쌍둥이지만 성격은 달랐어요. 오빠 지혁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편이었고 동생 미소는 종알종알 말이 많았죠. 엄마, 엄마.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를 부를 때마다 지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고단한 삶이 이 순간만큼은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국밥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돌아와 아침밥을 먹이고 낮에는 근처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어요.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지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을 부수듯 들이닥친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그 뒤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 강만수 회장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강만수는 3년 동안 지수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우가 곧 귀국할 예정이었고 그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손자가 돌아와서 이 여자를 다시 찾으면 골치 아파질 게 뻔했으니까요. 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엄마 무서워. 미소가 지수의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고 지혁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강만수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이 순간 번뜩였어요. 지혁이의 얼굴에서 현우의 어린 시절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쌍둥이였군. 사내아이가 있었어. 강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수그룹의 피를 이을 후계자가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니.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지수는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제발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평생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강만수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데려간다. 만수그룹의 후계자로 키울 거야. 강만수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다. 여기 서명해라. 그러면 딸은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거부하면 남겨진 아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어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켜야 했어요. 결국 지수는 서명을 했습니다. 강만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사내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가자. 지수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내의 품에 안겨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멀어져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문턱에 쓰러져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소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수는 딸을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지혁이가 유난히 좋아하던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슴에 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빨간색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자동차, 지혁이는 이걸 늘 손에 쥐고 다녔어요. 강만수의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갈 때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것이죠. 매일 밤 지수는 이 장난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어요. 울음소리를 내면 옆에서 자는 미소가 깰까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통곡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한편 강만수는 지역을 곧바로 해외로 보냈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죠. 3살짜리 아이는 낯선 나라의 기숙학교에 맡겨졌고 체계적인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찾던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갑고 냉철한 소년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귀국한 현우는 곧장 지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가 먼저 그를 불러앉혔죠. 지수는 어디 있어요? 제 아이들은요? 현우야, 내가 듣기 힘들겠지만 진실을 말해주마. 강만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떠나자마자 돈을 요구했다. 10억을 주면 아이를 넘기고 사라지겠다고 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더니 아이를 두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봐라. 그 여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은 분명 지수의 글씨체였어요. 제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사내 아이는 내가 데려와 키우고 있다. 하지만 강만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었더구나. 그 여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고는 돈만 챙겨서 사라져버렸어. 딸이 죽었다고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강만수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지수가 돈에 눈이 멀어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 현우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정교한 거짓을 꾸며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지수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잊을 수 없었어요. 한편 지수는 아들을 빼앗기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지혁이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꿈,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미소가 뽀뽀해 줄게. 어느 날 미소가 엄마의 젖은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3살짜리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지혁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미소야, 고마워. 엄마가 미소 덕분에 힘이 나. 지수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소의 체온이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그날부터 지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에 국밥집에서 일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미소에게 밥을 먹이고 재웠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텼어요. 미소는 엄마의 힘든 삶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크면 꼭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기나긴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살의 엄마 품에서 해외로 보내진 지역은 이제 31살의 냉철한 투자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명문 기숙학교를 거쳐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25세 이미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수천억 원의 자산을 일궈냈죠.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지역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기에 더 편했고 어린 시절의 기억과 단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다니엘 강이라는 이름으로 재계에서 천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은 그를 다니엘 강 회장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내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만수가 심어놓은 거짓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너의 어머니는 돈을 받고 너를 팔아넘긴 여자다. 너를 버리고 도망친 여자다. 그런 여자의 피가 흐르는 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 강만수는 어린 다니엘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살 때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엄마의 따뜻한 품보다 할아버지의 차가운 가르침이 그를 길러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감정은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경쟁자들은 그를 경외했죠. 다니엘 강 회장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등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나약해지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이 깊어지면 다니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 누군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쥐고 웃고 있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다니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나약한 감정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죠. 한편 다니엘의 아버지 현우는 28년 동안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지수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보려 해도 자꾸만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법전을 펼치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모습, 자신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던 모습. 현우는 지수를 직접 찾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수가 살던 반지하 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학교 기록도 말소되어 있었어요. 강만수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죠. 현우가 아무리 수소문해도 지수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강만수는 여러 차례 정략 결혼을 권했지만 현우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만수그룹의 경영에는 참여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서서히 삶의 의욕을 잃어갔죠. 아버지, 왜 결혼을 안 하세요? 어린 시절 다니엘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거든. 왜요? 글쎄, 아버지도 잘 모르겠다. 현우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수가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지, 왜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겼는지, 믿을 수 없으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순이 현우를 28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리고 시장통 국밥집에서 지수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48세가 된 지수의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죠. 오로지 미소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지역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지수가 일하는 국밥집은 시장 한복판의 허름한 가게였어요. 새벽 인력시장에서 막 일을 마치고 온 노동자들, 행상을 하러 나가는 할머니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주 손님이었죠. 지수는 그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주며 28년을 버텨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하면 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뭐려, 저야 건강하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지수는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다 벗겨진 그 자동차는 28년 전 지혁이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죠. 지수는 그 차가운 장난감을 가슴에 품고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지혁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밥은 제때 먹니? 아프진 않니?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 미소는 어느덧 31살이 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을 보며 자란 미소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미소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시장통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상인들을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 미소를 보며 지수는 가끔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검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던 꿈 많던 법대생 시절의 자신을요. 미소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지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미소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서 지수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미소는 정말로 법대에 진학했고 로스쿨까지 합격했습니다. 지수는 딸의 등록금을 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2시까지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아침 5시에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 전부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은 상상 이상으로 비쌌어요. 지수가 아무리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미소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고 졸업은 점점 늦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다시 복학할게요. 미소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지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한 건 엄마야. 엄마가 더 잘 벌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미소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휴학 후 미소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휴학생이라는 애매한 신분과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어요. 대기업은 엄두도 못 냈고 중소기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소는 한 채용 공고를 발견했어요. 다니엘 강 회장 직속 비서 모집, 경력 무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 환영. 다니엘 강. 그 이름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천억 원대 투자 회사를 이끄는 천재 경영인. 하지만 냉혹하기로도 유명했죠. 비서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미소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경력 무관이라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어요. 로스쿨 등록금을 모으려면
이 정도 연봉의 회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미소는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면접 통보가 왔습니다. 면접 당일 미소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다림질해준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정 정장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한미소. 반드시 붙어야 해. 지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미소, 긴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 엄마가 응원할게. 걱정 마세요, 엄마. 꼭 붙어올게요.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다니엘 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지 소문으로 익히 들었으니까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유리 건물. 다니엘 강이 이끄는 DK 인베스트먼트 본사였습니다. 미소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올려다보았어요. 시장통에서 자란 미소에게 이런 화려한 곳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같이 명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미소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음 한미소 씨. 이름이 불리자 미소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 한쪽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미소는 또박또박 걸어가 의자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가 자리에 앉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미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모양. 미소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죠. 다니엘 역시 미소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가슴을 치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지? 왜 이 여자를 보는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다니엘은 애써 감정을 눌러 담고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한미소 35살. 로스쿨 휴학 중. 경력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왜 휴학했습니까? 학비 문제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반드시 복학할 생각입니다. 미소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숨기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점이 의외였어요. 보통 지원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들었거든요. 변호사가 꿈인데 왜 비서직에 지원했죠? 당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꿈은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미뤄둔 겁니다. 솔직하군요. 다니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미소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면접에서 절대 웃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니엘 강 회장이 면접에서 웃으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필 저희 회사입니까? 미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연봉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회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강 회장님은 냉혹하다는 소문이 있지만 실패한 스타트업에 재투자하거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린 사례도 많더라고요. 숫자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건 다니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냉혹한 투자자로 보이지만 가끔 이유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충동이 들곤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소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미소의 휴대폰으로 합격 통보가 왔어요. 미소는 엄마를 꼭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로스쿨 등록금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미소의 첫 출근 날 다니엘은 평소처럼 차갑게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커피는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일정은 매일 아침 8시까지 정리해서 보고. 실수는 용납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소는 긴장했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메모하고 시키는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비서들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가떨어졌다면 미소는 묵묵히 버텨냈죠. 다니엘은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커피 온도가 조금만 미지근해도 눈살을 찌푸렸고 서류에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맞춰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니엘은 처음으로 미소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락 싸와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챙겨주세요. 매일요? 네, 새벽에 일어나셔서 싸주세요. 바쁘실 텐데 항상 미안해요. 다니엘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기숙학교에서 자랐고 도시락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었죠. 오늘 점심은 같이 먹읍시다. 미팅 일정 조율할 게 있으니까. 회의실에서 미소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다니엘은 무심코 도시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입 드셔보실래요? 미소가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다니엘은 거절하려다가 왜인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다니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부엌, 누군가가 계란을 부치는 소리, 작은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던 어린 시절.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억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맛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네요. 그날 이후 다니엘은 가끔 미소의 도시락 반찬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오후 회사에 거래처에서 보낸 과일 바구니가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나눠 먹으라며 회의실에 두었는데 그 중에 복숭아가 있었습니다. 미소가 복숭아를 집으려다가 손을 거뒀어요. 한 비서는 안 먹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그 말을 지나가던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네. 아, 복숭아 알레르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복숭아만 먹으면 온몸이 붓고 두드러기가 났죠. 저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정말요? 신기하네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웃을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다니엘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소가 왼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본 거예요. 왼손잡이입니까? 네, 어릴 때부터요.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니엘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오른손을 쓰라고 강요해서 양손을 다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원래는 왼손잡이였죠. 복숭아 알레르기, 왼손잡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자꾸만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니엘은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소가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길 때
귀 뒷부분에 있는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콩알만 한 점이 귀 뒤쪽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귀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미소를 남겨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귀 뒷부분을 확인했어요.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 여자와 나는 이렇게 닮은 거지? 다니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저 이상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하지만 운명은 서서히 두 사람을 진실 앞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다니엘의 비서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다니엘의 까다로운 성격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어요. 미소는 다니엘이 좋아하는 커피 온도, 싫어하는 서류 양식,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미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다그치는 일은 줄어들었죠. 직원들은 다니엘 강 회장이 달라졌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비서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그러게 회장님이 저렇게 오래 비서를 둔 적이 없잖아. 미소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의 사무실에 예고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강만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보고에 다니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사전 연락 없이 회사에 찾아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83세의 강만수 회장은 세월의 무게로 등이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자 얼굴 보러 왔다. 안 되나? 강만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니엘이 차를 준비하라고 미소를 불렀어요. 한 비서, 차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소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강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미소의 얼굴에 고정되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만수는 미소의 얼굴에서 28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여자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라인. 저 여자 한지수다. 아니, 한지수의 딸이다. 강만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28년 전 시장통 단칸방에서 봤던 여자아이, 데려갈 가치가 없다며 버려두었던 그 계집애가 지금 손자 곁에 있다는 것을요. 차 여기 두겠습니다. 미소가 공손하게 차를 내려놓고 물러났어요. 강만수의 눈이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다니엘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제 비서입니다. 한미소라고요. 한미소? 강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씨 성의 미소라는 이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어디 출신이냐? 집안은?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 다니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로스쿨 다니다가 학비 때문에 휴학하고 여기 들어왔고요. 시장, 국밥집. 강만수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 여자는 한지수의 딸이었습니다. 저런 천한 출신을 왜 곁에 두느냐? 다니엘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출신이 중요합니까? 일을 잘하면 되죠. 너는 만수그룹의 후계자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품격도 중요하다.
저는 만수그룹이 아니라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간섭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차가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강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반드시 다니엘 곁에서 떼어놓아야 한다고요. 강만수가 돌아간 뒤 다니엘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마치 원수를 보는 것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담당하던 중요한 계약 서류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책상 위에 두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거죠. 미소는 밤새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미소의 컴퓨터에서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백업 파일도 함께 사라져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했죠. 한비서, 요즘 실수가 잦은 것 같은데. 인사팀장이 미소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소는 지난 석 달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연달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말이 안 됐죠. 한비서, 네, 회장님.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해놓은 일들이 자꾸 사라지고 제가 하지 않은 실수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니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날 밤 다니엘은 회사 보안팀에 지시를 내렸어요. CCTV를 확인하고 미소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조사하라고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소의 서류가 사라진 날 누군가 야근 시간에 몰래 그녀의 책상을 뒤졌어요. 컴퓨터 파일도 외부에서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짓입니까? 그게 접속 기록을 따라가 보니 만수그룹 쪽 IP로 연결됩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를 몰아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였어요. 다니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미소를 싫어하는 걸까? 처음 보는 비서 하나를 쫓아내려고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할 이유가 뭘까? 그날 밤 다니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얼굴, 똑같은 복숭아 알레르기, 왼손잡이, 귀 뒤의 점까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비정상적인 반응.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미소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한비서,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요? 미소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형제는요? 원래는 오빠가 있었대요. 다니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있었다니요? 쌍둥이 오빠가 있었는데 제가 3살 때 헤어졌대요. 엄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 얘기만 나오면 너무 슬퍼하셔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쌍둥이, 3살 때 헤어졌다. 자신도 3살 이전의 기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쌍둥이 오빠와 3살 때 헤어졌다는 여자가. 설마. 다니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비서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미소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지수요. 왜요? 한지수. 그 이름은 다니엘에게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다니엘은 애써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소와의 대화 이후 다니엘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오빠, 3살 때 헤어졌다. 한지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미소의 얼굴, 똑같은 알레르기, 왼손잡이, 귀 뒤의 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 미소를 처음 본 순간 굳어졌던 표정. 그녀를 쫓아내려고 벌인 비열한 공작. 처음 보는 비서 하나에게 왜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만에 만수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거였죠. 만수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 앞.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사무실에 들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집무실 안으로 들어선 다니엘은 곧장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할아버지의 생년월일, 오래전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죠.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서, 계약서, 유언장. 다니엘은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본 순간 다니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 서명란에는 한지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32년 전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이름은 한지혁. 생년월일은 다니엘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한지수. 그리고 그 옆에 쌍둥이 여동생 한미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지혁? 그게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할아버지가 작성한 메모였어요. 현우 귀국 전 처리 완료. 한지수에게서 아들 확보. 딸은 가치 없음, 그대로 둠. 현우에게는 지수가 돈을 받고 아이를 버렸다고 전달. 딸은 병사 처리. 다니엘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자신을 빼앗아 간 거였어요. 어머니는 돈을 받고 도망친 게 아니라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서명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죽었다던 여동생은 살아 있었어요. 28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아왔던 거였죠. 다니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자신은 거짓 위에서 살아왔어요. 어머니를 원망하며
냉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었던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거짓말이었어요. 28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했을 어머니, 오빠를 잃고 자란 미소, 진실도 모른 채 지수를 원망하며 살아온 아버지 현우.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서류들을 모두 챙겼어요.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죄를 증명할 증거였죠. 금고를 닫고 집무실을 나서는 다니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할아버지에게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미소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다니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지혁이었습니다. 한지혁? 한지수의 아들, 한미소의 쌍둥이 오빠. 28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지혁이 만수그룹 본사를 빠져나온 그 시각, 강만수는 직접 DK 인베스트먼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측근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지혁이 집무실에 다녀갔다는 소식이었죠. 강만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금고를 뒤졌다는 것을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손자가 돌아오기 전에 한미소를 완전히 끝장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죠. 강만수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 있었어요. 미소가 관리하던 지역의 개인 투자 계좌와 팀 운영비 장부를 손에 넣어 10억 원이 미소 명의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습니다. 통장과 인감까지 미리 만들어서 미소의 사물함에 심어두었죠. 강만수가 DK 인베스트먼트에 도착하자 보안팀과 감사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만수그룹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미소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서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양복의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미소 씨,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소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업무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미소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죠. 미소는 항의하려 했지만 요원 2명이 그녀의 양쪽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보안 요원 하나가 미소의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통장과 인감을 꺼내 들었어요. 미소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거 제 거 아니에요. 미소가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강만수가 비서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더 많은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하려는 사람들이었죠. 강만수가 감사팀장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10억이야. 지역이 개인 투자 계좌에서 10억이 내 이름으로 된 계좌로 빠져나갔어. 미소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 통장도 처음 봐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 강만수가 비웃음을 흘렸어요.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조작이야. 내가 평생 일해도 못 만질 돈을 탐냈구나.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의심의 눈초리들. 천안 피는 속일 수 없지. 강만수가 차갑게 내뱉었어요. 즉시 해고다. 그리고 형사 고발해.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버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소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경찰이 올 때까지 지하 보안실에서 대기해. 미소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끌려가다시피 비서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지혁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곧장 미소를 향했어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미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손때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움찔했어요. 회장님, 이 여자가 10억을 횡령해서 손때라고 했다. 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보안 요원들이 주춤 물러나며 미소의 팔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혁이 미소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강만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감사보고서 주세요. 강만수가 서류를 건넸어요. 지혁이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죠. 무슨 소리냐? 기록된 횡령 시간대에 한미소 비서는 저와 외부 미팅 중이었어요. 판교 투자사 대표를 만났죠. 미팅 시간이 3시간이었고 CCTV와 카드 결제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강만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해당 계좌는 제가 2단계 보안을 걸어뒀습니다. 제 홍채 인식이 없으면 출금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미소 비서가 제 누나를 빼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돈을 빼돌릴 수 없는 구조죠. 지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IP를 역추적해 봤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접속 기록을요. 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놀랍게도 만수그룹 본사 18층이더군요. 할아버지 비서실 직원의 컴퓨터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혁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제 비서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회사 자금을 직접 빼돌리신 겁니까, 할아버지? 비서실이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지혁아, 이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혁이 조작된 감사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제 사람 건드리면 할아버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비서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혁이 미소에게로 돌아섰어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손이었어요. 가요. 지혁이 미소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소는 울음을 참으며 지혁을 따라갔어요. 손을 잡은 그의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지혁이 강만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 이제 다 알아요.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강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28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미소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횡령범으로 몰려 끌려가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괜찮아요? 지혁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소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덕분에.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지혁이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슬프고 그리운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어머니요? 제 어머니를 아세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가요. 국밥집으로. 미소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따라갔어요. 지혁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시장통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소도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시장통 골목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혁이 차를 세웠어요.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솥 단지, 손님들로 북적이는 좁은 공간. 지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만이었어요. 28년 동안 원망했던, 그리워했던, 꿈에서만 어렴풋이 보았던 어머니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지혁은 눈을 감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어요. 국밥집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국밥 그릇을 나르고 있었어요. 굽은 등, 갈라진 손, 하얗게 센 머리카락. 2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지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요. 3살 때 빼앗겨간 그 아이가 자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매일 밤 상상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물이 튀었지만 지수는 느끼지 못했어요. 지혁아?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지혁이 맞지? 엄마 아들 맞지?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얼음처럼 차갑게 닫아두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2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울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지혁이.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지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세월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죠.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지혁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맞아, 엄마야. 지혁아, 우리 아들아. 지수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이마를, 볼을, 코를 어루만졌어요.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많이 컸구나. 우리 지혁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지혁이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난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지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돈 받고 날 버렸다고. 그래서 28년 동안 원망만 했어요.
엄마를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지역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역아,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해서 미안해요.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수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2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우리 지역이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두 사람은 시장 바닥에 엉켜앉아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어요. 28년의 그리움이, 서러움이,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지역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꿈. 누가 자장가 불러주는 꿈. 깨고 나면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게 엄마였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물이 더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매일 밤 지역이 생각했어. 밥은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엄마 보고 싶어 하진 않는지. 하루도 안 빠지고 생각했어. 지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다 됐어. 이제 찾았으니까 다 됐어. 미소는 가게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그토록 오빠 얘기만 나오면 슬퍼했는지, 왜 매일 밤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 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바라보았어요. 미소야, 이리 와. 내 오빠야. 미소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지역이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바라보았어요. 미소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미소가 오빠에게 달려들었어요. 지역이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지수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이 좁은 국밥집 바닥에 엉켜앉아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국밥집 뒷방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28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강만수가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어떻게 지역을 빼앗아 갔는지, 미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던 그 악몽 같은 날을요. 지역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눈물을 삼키며 들었어요. 엄마는 하루도 지역이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이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보면서 울었어. 지수가 낡은 빨간 자동차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28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지역이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차를 손에 쥐고 웃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기억나요. 이거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지역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잠이 들었어요. 좁은 방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든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만수그룹 회장 임명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강만수가 공식적으로 지역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는 자리였죠. 재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였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임명식 당일 만수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강만수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키워온 후계자에게 제국을 물려주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차기 회장 강지혁 씨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지역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역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직을 거부합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만수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만수의 손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임을 넘어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강만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역이 차갑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8년 전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역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강만수 회장은 28년 전에 제 어머니에게서 저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3살이었던 저를요. 그리고 제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돈을 받고 저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지역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강제로 서명하게 한 권리 포기 각서, 조작된 금전 수수 기록, 그리고 28년 전 강만수 회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어요. 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냉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만수 회장의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저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지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씨 성을 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강지역이 아니라 한지역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만수그룹의 재산도 지위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강만수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여가, 너 지금 뭘 하는 게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망신이요? 지역이 차갑게 웃었어요. 28년 동안 한 가족을 파괴하고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속인 건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들어왔어요. 현우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죠. 아버지. 현우가 강만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야. 강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현우야, 너까지. 지역이 단상에서 내려오고 강만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비난의 눈빛들. 28년 동안 쌓아올린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지수가 날 배신했다고, 아이를 버렸다고. 그 말을 믿고 바보처럼 28년을 살았습니다. 지수를 원망하면서 사랑하면서 미치도록 괴로워하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수한테서 제 아들을 빼앗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그건 다 너를 위해서. 현우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를 위해서 제 가족을 파괴하셨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지수는 28년 동안 혼자 고통받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지혁이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랐고 미소는 오빠 없이 컸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부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강만수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렸습니다.
현우, 지여가. 강만수가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현우는 쓰러진 아버지를 한번 돌아보고는 그대로 대강당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시장통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지수가 국밥을 나르다가 문 앞에 선 현우를 보았어요. 28년 만이었습니다. 서로 너무 많이 변해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현우가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8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믿으면서 살았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바보였어.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줘. 아니,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한마디만 할게.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28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 지수는 말없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요. 무릎 꿇지 마요. 지수야, 나도 당신 원망했어요. 왜 안 찾아오나? 왜 우리를 버렸나? 하지만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우리 둘 다 그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지수가 현우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28년 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강만수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생을 호위무사처럼 따라다니던 비서도, 충성을 맹세하던 측근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었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강만수는 고개를 돌려 협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꽃 한 송이, 과일 한 조각 없는 빈 협탁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수그룹 강만수 회장, 28년 전 손자 납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피해자 한지수 씨는 당시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각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했으며 강만수는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수그룹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만수그룹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60년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 60년 동안 쌓아올린 제국이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고 온갖 풍파를 이겨냈어요. 그렇게 만든 만수그룹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28년 전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강만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장통 단칸방에서 3살짜리 아이를 데려오던 날,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 앞에서 각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하던 날, 손자 현우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던 날, 그때는 확신했어요. 가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천한 피가 섞인 여자를 쫓아내야 만수그룹이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만수가 간신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소식일 리 없었으니까요. 요즘 전화가 오는 건 두 종류뿐이었어요. 기자들 아니면 채권자들. 평생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빌딩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것이었죠. 아니, 자신의 것이었어요. 이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득 현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부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의 눈빛,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던 그 차가운 눈빛. 강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가문, 재산, 명예, 정작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이었어요. 아들이었고 손자였고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지키기는커녕 스스로 부숴버렸어요. 28년 전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쌍둥이 손자들이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며 늙어갔다면 지금쯤 따뜻한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강만수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83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들도 손자도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28년 전 그 선택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었어요. 강만수는 텅 빈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새벽 5시 지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좀 더 주무세요. 지역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화려한 양복 대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게 좋아. 우리 지역이랑 같이 일하는 거.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역은 수천억 원대 투자회사의 회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만수그룹의 상속권도 모두 포기했어요. 이제 그는 그냥 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미소의 오빠, 그리고 시장통 국밥집의 서빙 알바였죠. 어서 오세요. 지역이 손님을 맞았어요. 양복 입은 손님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다니엘 강 회장님 아니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아, 예전에는 그렇게 불렸죠. 지금은 그냥 지역이에요. 국밥 드시러 오셨죠? 앉으세요. 지역이 능숙하게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북적거렸어요. 지수가 국밥을 끓이고 지역이 서빙을 하고 뒤에서는 현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만수그룹 지분도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통 국밥집에서 자비를 도우며 살고 있었죠. 여보, 접시 좀 더 닦아줘요. 지수가 말했어요. 응, 알았어. 현우가 부지런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52세에 처음 해보는 설거지였지만 서툴러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물 안 빠졌어요. 지역이 접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 미안. 다시 할게. 현우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지역도 웃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웃는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미소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소 왔어? 오늘 재판 어땠어? 지수가 물었어요. 이겼어요, 엄마. 시장 상인 아저씨 재개발 보상금 소송. 완전히 이겼어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소는 1년 전 로스쿨에 복학했어요. 지역이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미소는 반만 받고 나머지는 직접 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미소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시장통에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던 어릴 적 꿈을 이룬 거였죠. 우리 딸 장하다. 지수가 미소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빠, 나 오늘 기념으로 삼겹살 사줘. 미소가 지혁에게 말했어요. 또, 지난주에도 샀잖아. 오빠가 재벌이었잖아. 동생한테 고기 좀 사줘. 난 이제 재벌 아니야. 국밥집 알바라고. 에이, 그래도 돈 좀 있잖아. 없어. 다 기부했어. 남매가 티격태격 다투었어요. 지수와 현우가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지혁은 정말로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투자 재능을 그냥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지역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세웠어요. 청년 창업가들에게 투자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고 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투자를 시작한 거였죠. 지혁아, 밥 먹어. 지수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지혁이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에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28년 동안 이런 게 그리웠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라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방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지수가 차려준 집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었어요. 지혁아, 미소야, 밥 더 먹어. 지수가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 주었어요. 엄마, 나 배불러요.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현우가 옆에서 웃었어요. 지수야, 애들 배 터지겠다. 괜찮아. 우리 애들 32년 동안 못 챙겨줬는데 이제 많이 먹여야지.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네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작은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참 많다. 지혁이 중얼거렸어요. 응, 시장통에서 보는 별이 제일 예뻐.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혁아, 미소야.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꿈꾸던 게 이거였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별 보는 거. 그게 엄마 꿈이었어. 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이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알아. 이제 됐어. 엄마 이제 아무것도 안 바래. 미소가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소야. 지혁아, 너도. 나도 사랑해요, 엄마. 현우가 지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어요. 지수야, 나도 사랑해. 늦었지만 이제부터 잘할게. 알아요. 나도 사랑해요. 네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8년의 기다림이, 그리움이, 아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견뎌낸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시장통은 고요해졌습니다. 작은 국밥집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네 사람은 좁은 방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벽부터 일어나 국밥을 끓이겠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하고 장사를 끝내면 다시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겠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네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지혁아, 미소야, 밥 먹자. 내일 아침 지수의 목소리가 또 울려 퍼질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한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될 거예요.
28년 만에 찾은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끊어질 수 있어도 피를 나눈 정만은 끊을 수 없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월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사연 속 지수와 지혁이도 그랬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누군가는 그 인연을 끊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아들이 살아있었고 아들의 기억 저편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었으니까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밤잠 설쳐가며 키운 자식은 평생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설령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설령 서로 알아보지 못해도 피는 피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정만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는 사연의 주인공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 안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안부를 묻겠습니다.